자, 당대표 선거와 계속 연관지어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각각 다른 셈법을 가지고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경원 후보가요,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 후보만 태워 성급히 대선 경선 열차 먼저 출발시켜서는 대선 승리 종착역에 다다를 수 없다. 야권 전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대선 열차 출발일을 9월 추석 이후로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선 연기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경선 연기 아니면 대선 후보를 좀 더 늦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플랫폼 지도부를 만들겠다, 통합대표를 하겠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제 이준석 후보 발언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엔 대처를 잘못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다 열려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보관을 갖고 있다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경선 시점만 이제 문제가 되지, 이제 문호가 다 열려 있다는 거는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당대표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선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이 부분을 선점은 했어요. 선점을 하면서 사실 지금 그 야권에서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걸 보고 우리도 좀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이제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대 정당 규모에서는. 근데 그랬을 때 저쪽 후보가 정해지면 우리가 우리 후보를 정하는데 참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선거에서 해요. 야권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김동연 전 부총리 다 입당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당을 하자마자 선거를 치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정해놓고 그럼 오세훈 시장 때처럼 그렇게 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이. 그래서 당 밖에 있는 후보들한테 좀 더 공정한 경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호가 열려 있고 개방적으로 빅텐트를 치고 정권 교체라는 가장 강력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경선도 좀 연기하고 문호도 모두 개방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점은 했지만 후보들 사이에 차별성은 곧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예, 대부분 동의할 가능성도 또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네, 결국은 당 밖에 있지만 야권 측으로 분류되는 어떤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선에서 이 경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경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이 대선 주자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가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과연 누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거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준석 돌풍을 저희가 앞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과연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셈법 계산이 분주한 것 같아요. 지금 범야권 후보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전당대회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누가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식의 계산 또는 발언을 하진 않겠죠. 네. 그런데 하나의 다른 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진들은 통합,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이나 김동연, 최재형 같은 범야권 대선 후보군을 데려오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냈다면 네. 이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열려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진 않겠다. 편의를 제공하진 않겠다면서 자강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경선까지 남은 일주일여 기간 동안은 결과적으로 이 후보들의 차별화 지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가 생각보다는 차별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네거티브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금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곤 있는데, 그렇죠, 네.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경선 일정을 바꾸진 않겠다고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7월에 당원 당규대로 경선 일정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무조건 국민의힘 들어오라는 것이고, 이거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썩 반길 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나경원 후보가 제시하는 것처럼 9월로 전대 이 경선 일정을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동의할 것인지, 만약 끝내 동의를 하지 않고 편의를 안 봐주겠다는 메시지를 고집한다면 당 외부에서 보기에 또 당 내부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유승민 의원을 돕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건은 남은 본 경선 기간 동안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야권의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향적으로 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윤석열에게도 문이 열려 있지만 특별히 더 보너스를 주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특히 당심이나 민심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당대표 선거 당연히 진행 중이지만 유력 당대표 후보로 예비 경선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정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뭐 당 밖의 대권 주자들은 입당 문턱이 낮아지면서 당으로 끌어들일 확률도 높아지고 당내 주자들을 키워서 오히려 더 그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거에 반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지금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통합 문제. 네. 그리고 뭐 김동연 등등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빅텐트를 이제 쳐서 그것을 주도하고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바로 이제 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속값은 쳐주겠지만 후하게 쳐주겠지만 뭐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면 이런 멘트가 이준석 후보에게 네. 나왔어요. 이거는 당대당 통합 같은 거는 난 못하겠다 선을 분명히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유구는 정도는 돼야지 수입소 돼가지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자기 정당의 사람을 키우고 정당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러면 야권이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고 그 정도로 한가할 수 있느냐? 지금 영입이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준석 최고의 어떤 그 유연성 뭐 이런 문제도 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관이 많다. 일단 이렇게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저희가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했죠. 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반박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한 공격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별 얘기가 없지만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변호사님. 네. 최근에 또 이제 행보를 보면은 얘기는 안 하지만 행보는 많았어요. 뭐 반도체도 공부하러 가지고 또 최근에 공개된 걸 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만나서 또 공부도 하고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패널들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권위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이제 걷는 모습이라든가 앉아있는 거라든가 태도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얘기를 나눠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리고 뭐 저는 본 게 되게 오래됐는데 그럴 때 모습은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개인적인 모르겠지만 의견이라는 수다, 점은, 예, 네. 수다쟁이, 네. 예, 달병가, 다병가거든요. 약간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과는 달리 말하는 모습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대표들 만나고 그다음에 또 아마 그 블록체인 이런 부분 신기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본인이 꼭 해야 되는 빅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이제 습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즐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네. 즐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언제 등판할 거냐, 네. 등판은 할 거냐 이런 게 제일 관심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까
등판은 뭐 거의 확실한 거를 다 알고 있고 언제 등판할 거냐는 건 제 취재는 법조인한테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시각이 법조인 시각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을 해야 뭔가 공개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 그전에는 그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떠나온 검찰 조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원고에 있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점이 정말 취임을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가 7월 말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9월까지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6월과 7월 사이 뭐 이 부분 6월에는 전당대회도 끝나서 야권 지도부도 형성되고 검찰총장도 새로 취임을 하고 이러면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신 얘기이기 그리고 때문에 오래됐어요. 저는 본 지가. 또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변화했을 주시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얘기들 나오는 이유는 다 반공개 행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직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뭐 6.11 전당대회 전대 이후에 나오지 않겠느냐. 뭐 퇴임 이후 딱 100일이 되던 날이다 이렇게 뭐 분석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7월 말 총장 임기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행사에서 뭔가 메시지를 걸고 나오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저기 사건 관련된 파일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 뭐 파일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야권 내에서조차 윤석열 뭐 이런 관련된 문건들 뭐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느냐. 본인이 이렇게 비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제 정치 선언을 빨리 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검증할 수 있는 유권자의 검증권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기자들 굉장히 궁금해하죠. 취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정치 행보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런 나가고 싶은 것만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주는 것만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하루빨리 다른 고려 없이 뭐 예컨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든 아니면 국힘당의 당대표가 선출되건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하루빨리 이제 정치를 할 거면 선언을 하고 검증의 무대에 오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나와서 검증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김건학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책을 하나 출간을 한다고 내일이죠? 해요. 네. 그 회고록을 출간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목은 조국의 시간입니다. 이게 자서전은 아니라고 해서 평론가님 어떤 내용의 책인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더 좀 더 궁금한 거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책을 내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대선 경선 과정, 민주당의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낸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다수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 조국 때문에 4.7 재보궐선거가 졌다거나 이런 평가들이 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겠다. 내가 민주당 내부 또 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의사로 읽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이 수사를 받고 재판할 때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일부 내용들, 발췌된 내용들을 보니까 다분히 본인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대단한 소구력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이 사건을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드러난 판결문 결과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 눈에는 네. 여전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구나. 남동생과 배우자가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대권 주자들도 네.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유리한 포인트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온 게 저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특히나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국 사태, 조국 회고록 출간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어떤 지적, 분석들, 본인들의 소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조국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 이낙연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하셨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권 후보죠.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다.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 사태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권의 이런 대권 주자들 하나씩 말을 얹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하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냈다. 어떻게 본인의 소회를 어떻게 밝혔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처음에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건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여권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분명해요. 대선 그리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봐요. 이 출간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이 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부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고 재판에서 나온 결과와 이 책 내용이 다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장이 자기 변명 이런 것들로 일관되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야당 측에 의해서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진중권 전 교수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 후보가 되려면 아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글을 남겼고요. 또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게 항복한다. 안 말릴 테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책도 내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책 약속에서 얘기했던 입시제도의 공정 문제, 그러니까 논문 제일 저자 문제라든가 인턴십 문제라든가 위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다 걷어들이는 모습까지 보여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나타나서 검찰개혁 얘기하시고 이래요. 이런 모습이 야권에서는 여권이 분열될 수 있겠구나. 여권이 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휘말려서 한두 달은 가겠구나. 이 얘기가 저희도 지금 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각인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서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이 있었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이제 유명 컨설팅 회사에다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분석해달라고 보고서를 좀 의뢰했더니 거기에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권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부패 이러면서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민주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 영향력 그리고 재판은 법적 책임지겠다.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써낸 부분을 보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건데 법적 책임은 거의 이제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이런 게 어렵다는 건 좀 알고 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책을 써내고 이런 거는 본인한테도 불리하고 배우자한테도 불리하고 친동생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 그냥 정무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되는 부분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이제 그 논거를 대기 위해서 책을 낸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책이 많이 팔리니까 돈도 네. 벌시면 변호사 비용에도 보탬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 전 총장 움직임과 함께요.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출간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